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스텐트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을 넓히면서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시술 후에는 약물 복용을 비롯해서 생활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고혈압의 문제, 혈압과 뇌졸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치료의 하나로 스텐트를 삽입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데요. 시술을 받은 환자들뿐 아니라 고위험군의 경우에도 관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위험 인자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해마다 수만 명 이상이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처럼 응급 상황에서 시행되기도 하고 협심증처럼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 협심증 같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상태가 어느 정도일 때 시술적 치료가 결정이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심장 먹여 살리는 혈관, 관상동맥이 50% 이상이면 이제 협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0% 이상 좁아진 데를 다 치료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70% 이상 좁아지면 꽤 심하게 좁아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애매하게 좁아져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혈류를 측정하는 그런 좋은 그런 방비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그것을 측정을 해서 혈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분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판단해서 시술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혈류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증상이 있을 텐데요. 이게 간헐적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흉통, 가슴 통증인데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제 쪼이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빈도가 점점 잦아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네. 스텐트를 삽입하면서 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응급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응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갑자기 이제 혈관이 이제 100% 막혀 있는 경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이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실 방문해서 이제 시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생명을 아주 좌우하는 중요한 이제 골든 타임 안에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럼 시술을 받고 나면 환자 스스로도 바로 효과를 느끼나요? 대부분 이제 시술 후에 이제 흉통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면 이제 통증이 통상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숨이 덜 차거나 이런 증상을 많이 이제 증상 완화를 보이십니다. 특히나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바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흉통, 가슴 통증이 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인 건가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표현하는 것이 이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통증. 이거는 평생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통증. 이렇게 이제 대부분 호소를 하시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이제 그간에 못 느꼈던 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이제 꽉 조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분들은 응급실을 찾거나 병원을 찾게 될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제 스텐트 시술이 응급으로도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증상에 민감한 분들은 미리 검진으로 상태를 알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 일정이라든지 계획을 잡기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막히기 전에 치료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이나, 운동 중에 통증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발견하는 그런 검사법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나 CT 검사 경우 영상검사법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다가 협착을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계획적으로 시술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이제 안전하게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은 어떨까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신경이 쓰이긴 할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이제 혈관이 더 쉽게 손상이 되고 네. 염증 반응도 더 광범위하게 오기 때문에 병이 오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정말 100%다 막힐 때까지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가 심장병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연구가 된 내용이 있던데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들뿐 아니라 고위험군에서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을 어떤 심근경색이나 사망 같은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환자들한테 이게 최적의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시행을 했고요. 저 연구는 이제 시술을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고위험군, 당뇨병이나 스텐트를 여러 개 넣는 그런 경우에서 혈전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 강도나 기간 같은 걸 조절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치료인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기까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제기가 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많이 치료하다 보면 늘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이런 합병증을 막으려면 약을 강하게 써야 하지만 반대로 약을 강하게 쓰게 되면 이제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 임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혈의 위험 때문에 이제 항혈소판제의 투여에 대한 강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들은 그때부터 혈전을 막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에게는 시술 직후부터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일이 좀 조심스러웠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일수록 사실은 이제 더 강한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한 약만 써서 환자한테 무조건 100% 이익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를 강하게 쓰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합병증, 출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어느 정도 강도의 항혈소판제를 적절하게 쓰느냐, 이게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출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는 게 이제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약물 치료에서 고강도와 저강도의 차이가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혈소판 먹지 않은 약, 혈전약, 뭐 피 묽게 하는 약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신데 거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약제가 아스피린인데 이것이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데에서 아주 중요한 약제인데 혈소판 중에는 가장 약한 강도가 약한 약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센 약들이 플라빅스라는 약이 있고 더 센 약들이 뭐 브릴린타나 프라스고렐 그렇게 더 센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치료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출혈이 적긴 하지만
아무래도 혈전을 막는 데 있어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센 약을 쓰게 되면은 혈전을 좀 더 막기는 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약 조절하는 것이 시소와 같이 똑같습니다. 한쪽을 얻게 되면 한쪽을 그만큼 잃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서 약제 조절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전을 막는 게 우선인지 뭐 출혈을 좀 더 줄이는 게 우선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쓰시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구 중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기존의 연구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네.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환자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당뇨가 동반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번 시술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군데만 좁아진 게 아니라 스텐트를 4개, 5개, 6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에 쓰는 그냥 보편적인 혈소판 약제를 써서는 이게 아무래도 예방을 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다른 치료 방안으로 고안을 해서 이제 약을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심근경색이나 사망 뇌졸중 일으킬 확률을 약간은 줄이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 출혈 위험이 증가를 해서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조금 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들의 기본 치료와 비교를 할 때 시술 직후에 강도 높은 약물을 복용하는 치료법을 구분해서 연구를 하셨다는 건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허혈성 심장 사건, 심근경색, 뇌졸중 심근경색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줄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출혈이 늘어나서 이제 저희가 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이제 바로 정답을 100% 이제 제공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후속적인 연구가 몇 개가 더 따라야지 이런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좋겠구나. 그래서 맞춤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연구 단계지만 이제 후속적으로 대규모 후속 연구들이 더 쌓이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더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만한 그런 이제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위험이라든지 뇌졸중, 또 출혈이나 재시술까지 치료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맞춤 치료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성 질환이 있다거나 뭐 스텐트 시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여러 연구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제 모든 이런 치료 방안이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은 연구에 참여하자 그러면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하는 모든 어떤 최선의 치료는 연구 없이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심지어는 아스피린 약제 하나 쓰는 것도 과거에 뭐 20년, 30년 전에 정말 한 10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걸 이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 방안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있어서 임상 연구가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더 좋은 치료 방향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스텐트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심플하지 않은 복잡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퍼즐에서 10개의 퍼즐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퍼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나머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아주 대규모 연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들이 퍼즐이 다 맞춰주면은 환자분들한테 더 이제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열심히 보면서 임상 연구도 열심히 진행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아직은 임상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아직은 임상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연구를 하나를 했다 그래서 그게 환자분을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하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여러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보일 때 그것을 종합을 해서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네. 요즘 뭐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지만 환절기 이맘때도 걱정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추워질수록 혈관도 부담을 느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바쁜 시즌. 네. 갑자기 날씨가 떨어지거나 추워지는 이 시즌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도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뭐 여름, 가을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5명 이내였다면 지금 시즌이면 뭐 10명, 20명 이상 이렇게 막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는 시절이 심장 환자의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증상도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않은 그런 증상을 느낄 때는 얼른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정말 심장병이 아닌가, 심근경색증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환절기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중년의 돌연사 위험도 높잖아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뇨병도 혈관 손상의 위험을 높이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담배를 핀다거나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1등 요인을 뽑으려면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망가뜨리고 더 광범위하게 망가뜨리고 또 이제 문제가 증상이 안 나타나게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만 혈당 조절이나 특히나 이제 혈관 조절, 혈관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생겼는지에 대한 검사도 필히 정기적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당뇨병,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들은 병이 훨씬 더 험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 특히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도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서 이게 혼자 컨트롤할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TV라든지 주변에서 보게 되는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되는 환자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평상시에 못 느끼는 통증이 가슴 정중앙에서 막 쥐어짜듯이 고춧가루 뿌리듯이 아픈데 그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거나 빨리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가만히 있을 때 가라앉고 그게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협심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담배를 핀다거나 당뇨병이 있다든지 다른 위험 인자, 가족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몇 가지 검사만 해도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텐트 시술 후의 관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밥 딜런의 Forever Young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문제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어느 정도나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고혈압이 워낙 흔해서 뇌졸중의 위험까지 생각하면 긴장하게 되는데 이런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역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한 이제 흡연 같은 것들이 뇌졸중과 이제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각각도 위험하지만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같이 있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네.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묶여서 세 가지가 따로 있든 동시에 있든 하면서 혈관이 막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네. 고혈압은 특히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뇌졸중에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이 동맥 경화로 이어지면서 혈류가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동맥 경화라는 것이 이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때가 끼면서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혈관벽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또 약해진 혈관벽에서 뇌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특히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부르는 것들이 쌓이니까 고혈압이랑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무 혈관이나 쌓이는 게 아니고 혈관의 내벽, 혈관의 안쪽 벽이 뭔가 지저분해졌다든지 좀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에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손상이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위험 인자가 각각 있어도 안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뇌 손상의 위험에 있어서 걱정을 더하는 건 이제 손상이 발생하는 곳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 말을 한다 이런 걸 담당하는데 안타깝게도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행을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거의 평생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손상이 오면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손상이 발생한 곳 그 자체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응급치료를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항상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아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실은 막힌 혈관을 저희가 증상 발생하고 1, 2분 내에 뚫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 손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최대한 적게 만들어놔야 그 죽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치료를 통해서 막힌 혈관을 최대한 뚫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시술적 치료를 경험한 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재활을 위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술적 치료를 해서 초기, 그러니까 뇌가 손상받은 초기에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난 자리에는 좀 부어오른다든지 이렇게 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아무는 과정,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뇌의 다른 부분들이 상처와 더불어서 다시 회로를 형성하고 좀 이렇게 기능적 회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 상처가 난 부분이 좀 아물고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또 반대로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봤을 때 근육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좀 근력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뇌 기능은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근육이 너무 빠졌다든지 근육 유지가 안 돼서 힘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유지가 되어야 또 이제 관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손상이 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재활 과정에서 특히 마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지키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달, 두 달의 시간으로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쓰러지기 전에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긴 하나요? 사실 이게 이제 전체로 저희가 따지면 좀 경한 뇌경색도 있습니다. 좀 경한 뇌경색은 사실 한두 달 안에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좀 큰 혈관이 막힌 뇌경색은 저희가 급성기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 거의 완전히 회복이 된다 말씀드리고 50% 정도는 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보통 뇌경색이 생기고 초기에 이제 급성기 한 1, 2주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좀 넘어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는 어쨌든 기능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래도 초기 3개월은 좀 적극적인 재활을 받아서 좀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이제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뇌졸중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마비 증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는 후유증도 여러 증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뇌졸중 이 증상 자체가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이기 때문에 주로 후유증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보행 장애가 거나 이제 팔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언어 장애가 생겨서 이제 말을 잘 못하신다든지 발음이 어눌해지는 이런 것들을 후유장애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혹은 뭐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든지 한쪽의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좀 다양한 또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 말씀 주셨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터지는 뇌출혈 모두 후유증의 위험은 같은가요? 예, 사실은 뇌경색, 뇌출혈 모두 발생 원인보다는 어디에 생기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뇌출혈 같은 경우는 물론 뇌경색도 크게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뇌경색은 좀 작게 막히는 경우부터 좀 크게 막히는 경우까지 좀 다양하다 할 수 있는데 뇌출혈은 대부분 이제 출혈이 생기면 좀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을 위험은 뇌출혈이 뇌경색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서 혈압을 비롯한 혈관 건강이 강조가 됩니다. 또 이 못지않게 수면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도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고혈압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실은 또 잠을 규칙적으로 자지 못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러면 혈압의 변동폭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 게 약 먹기 전에요. 하루 중에 가장 혈압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는 말고 소변 보시고 5분에 10분 좀 쉬다가 잰 그 혈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혈압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수면을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이 혈압이
보통 이제 오후에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후에 갑자기 오르는 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하루 종일 혈압이라는 거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특정 시점의 혈압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건지가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가지고 하루 종일 혈압을 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워치 이런 것들로 혈압을 쭉 이렇게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기계들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그걸 평탄화시키고 안정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실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혈압의 변동폭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만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만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외래에서 갑자기 혈압이 좀 잘 관리되신 분을 만나면 네. 대부분 제가 요즘 체중 조절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 반대로 갑자기 또 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늘면 거의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요.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 관리를 할 때 생활 습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당연히 뭐 짜게 드시지 말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된다. 특히 심폐 운동, 근력 운동 같이 섞어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체중 관리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만이나 수면의 질, 스트레스가 또 혈압 조절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요즘 젊은 고혈압 환자들도 많은데요. 자신의 혈압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네, 혈압은 사실 우리가 뭐 꼭 집에 혈압계가 없더라도 네. 이제 곳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고 있으면 그만큼 이득이 굉장히 큰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혈압계가 있으면 네. 그래도 너무 막 흥분한 상태, 뭐 방금 뛰어와서 재고 이럴 거는 사실 조금 큰 의미는 없고요. 조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한번 혈압을 재보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나이라도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는 약 복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약을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젊은 나이에 약을 복용해야 되냐 복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부분보다는 네. 젊은 나이일수록 혈압을 잘 떨어뜨려 놓은 게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뭐 젊은 나이에 혈압이 높다라고 하시면 체중을 빼시든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든지 뭐 식습관 같은 걸 완전히 개선을 하시든지 좋습니다. 뭐든 간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젊은 나이에 혈압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그때부터 손상을 받아서 누적되었기 때문에 네. 이미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혈관이 좀 더 딱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혈관이 딱딱해지고 나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복용하면 떨어지긴 하는데 네. 혈압 변동폭도 굉장히 심해지고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한 혈액이 흐를 때는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사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뭐 식습관을 계속 한다고 해도 혈압이 잘 떨어지는데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나면 이제 필수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생활습관 개선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네. 그래도 혈압이 조금 높고 생활습관 개선이 어렵다면 약이라도 먹어서 혈압을 적정 수준 이하로 오히려 젊을수록 잘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잘 낮아지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젊은 나이일수록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된 뒤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기에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젊은 나이에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약을 복용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저용량으로 충분히 혈압이 조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혈관을 잘 아껴 쓰면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약을 많이 안 높일 수 있는데 젊었을 때 혈압 관리를 안 해서 혈관이 이미 손상이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면 약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고 약을 쓰러도
혈압이 좀 잘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좀 높았다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변동폭이 심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기 전에 치료를 초기에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뭐 체중 조절,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또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라든지 고혈압, 또 흡연을 하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혈관 건강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위험 요인이 2가지 이상 있으면 꼭 검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중에 이제 2가지가 있으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뇌졸중이 아주 드문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족 중에 이제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60세 전, 50대에 뇌졸중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으면 네. 조금 더 주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게 위험인자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50대에도 이제 왕왕 뇌졸중이 발생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위험인자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50대에 뇌졸중이 생긴 일이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했을 때 50대 뇌졸중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으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몇 년 주기로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네, 이게 항상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실은 주로는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건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저는 물론 이제 첫 번째 검사 결과 중요합니다. 거기서 너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분이 매년 주기로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위험인자가 1개 내지 2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이제 혈액 검사와 혈압을 측정하는 걸로 너무 간단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혈압은 당연히 수시로 위험자 있으면 측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뇌 영상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뇌 영상 혹은 뇌 혈관 영상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MRI나 CT 같은 경우는 또 MRI는 고가기도 하고 이제 좀 복잡한 검사기이기 때문에 좀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CT 같은 경우는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검사인데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들은 사실 위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 인자가 있다든지 혈관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러면 경동맥 초음파는 필요에 따라서는 2년 혹은 좀 짧게는 1년 정도의 주기로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데요. 암 환자들에게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게 그냥 초기 암, 잘 치료된 암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암과 완치가 된 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뇌졸중과 위험이 똑같고요. 그래서 암과 무관하게 뇌졸중 자체의 위험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흡연, 심장질환이라든지 가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암 환자분들 치료가 잘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지내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항암 치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좀 암 환자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확실히 뇌졸중의 발생률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오랫동안 잘 받고는 계시겠지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치료법도 좀 다르고 발생하는 양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발생하는 양상도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증상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뇌졸중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게 암 환자분께 뇌졸중이 발생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암 때문에 생겼느냐 아니면 암 환자분께 우연히 같이 겹쳤느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연히 겹친 경우는 그냥 뇌졸중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암 때문에 생긴 경우는 이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암 치료가 또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마비도 있다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암이 번지기 때문에 또 뇌졸중이 재발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 이게 뇌졸중 치료를 하면서 또 암 치료는 어떻게 병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협진도 하고 상의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암 때문에 발생하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연구했던 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 또 더 잘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 환자 하셔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에 대한 조절은 그냥 똑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윤상의 사랑하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